감히 식모 주제의 상견례 자리에 기어들어와? 예비사돈의 그 말과 동시에 붉은 와인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실크 정장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제게로 쏠렸습니다. 소연이는 비명을 질렀고 윤도현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집에 가사도우미로 들어갔는지를요. 그리고 단 몇 분 뒤 그 방 안의 모든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힐이라는 것을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대박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지만 가슴 속에서 치미는 울렁거림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 최기석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침착함 대신 당혹과 우려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태성실업 오밀한 사모님은 업계에서 이미 악명이 자자합니다. 하청 직원들에게 폭언은 예사고 기분이 수틀리면 집기를 집어 던지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납품업체 직원이 무릎을 꿇고 비는 영상이 인터넷에 돌뻔한 것을 돈으로 막았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마른 세수를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MH푸드 그룹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기업인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살아온 저였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는 그저 속이 타는 평범한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소연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도현. 직업은 내과 의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소연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남자였기에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소연이는 제 배경이 부담스러울까봐 도연 씨에게 늘 평범한 직장인인 척 행동해 왔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이라고만 소개해 둔 상태였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닮았으니까요. 제가 그 나이였을 때도 꼭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 승낙에 앞서 아주 기본적인 절차로 예비 사돈에 대한 평판 조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토록 참담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태성실업이라면 우리 MH푸드의 2차 벤더사 아닙니까? 우리가 납품받는 포장재의 일부를 대는 곳인데 품질 문제로 몇 번이나 경고를 받았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닙니다. 당장 거래를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최기석의 말은 100번 옳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소연이를 불러앉혀 이 서류 뭉치를 보여주며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쳐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소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는 저를 닮아 고집이 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 씨라는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도연 씨를 바라볼 때의 그 반짝이는 눈빛을 저는 압니다. 제가 젊은 시절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으니까요. 그 눈빛을 보고도 무조건 반대하라고 들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할수록 더 불타오를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연 씨 본인은 부모와 달리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연좌제로 묻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딸의 행복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늙은 어미가 서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기석 전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성실업 사모 오미란 씨, 가사도우미 구인 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억지로 떼어놓으면 평생 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모두가 가면을 씁니다.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 그런 가짜 모습 말고 그 집안의 진짜 얼굴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회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제 딸이에요.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게 제 방식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최기석에게 나지막하지만 뼈가 실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기석 전무, 만약 내 예상대로 그들이 쓰레기라면,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면 말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집안, 제가 아주 뿌리째 뽑아버릴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MH푸드 그룹 회장 한서윤이 건네는 피 맺힌 서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0.1%의 재벌 회장에서 강남, 어느 집안의 가사도우미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옥이 될지 모를 그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서울 도곡동 인근의 고급 빌라촌. 높은 담벼락 위로 솟은 CCTV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듯 노려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운전하는 세단을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후줄근한 회색 카디건에 물기 빠진 면바지를 입고 낡은 천 가방 하나를 둘러맨 채 그 위압적인 대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던 그 아침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화려한 정장, 명품 브로치, 반듯한 자세. 이 모든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했습니다. 최기석 전무는 끝까지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신분이 노출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안팀을 붙이겠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게라도. 됐어요. 경호원이 따라붙으면 위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언론에 노출된 사진이 거의 없으니 알아볼 가능성도 낮아요. 혹시라도 털어서 나오지 않게 신상 정보 완벽하게 차단해 두세요. 하지만 회장님, 제 딸이에요.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낯선 옷차림이 몸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옷보다 더 저를 옥죄는 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톤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수없이 읽었던 이름이지만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가사도우미입니다. 아, 식모. 지금 몇 시야? 9시까지 오랬잖아. 시계 바늘은 정확히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그녀에게 시간의 개념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육중한 철문이 덜컥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맹수의 아가리가 벌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면 과장일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발치로 무언가가 휙 날아와 꽂혔습니다. 축축하고 거무튀튀한 걸레였습니다.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그거 안 보여? 화려한 호피 무늬 실내복을 입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붉은 립스틱, 그리고 목과 손목에 주렁주렁 매달린 금붙이들. 온몸으로 나는 돈이 많다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차림새의 오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혀를 찼습니다. 인력소 소장이 싹싹한 사람 보냈다더니 웬 촌스러운 아줌마가 왔어. 귀 먹었어? 청소기 돌리지 말라고. 내 집 바닥 이탈리아에서 공수해 온 최고급 대리석이야. 기계 닿으면 흠집 나니까 무조건 손걸레질이야. 구석구석 먼지 한 톨 안 나오게. 알겠어? 100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걸 전부 손으로 닦으라니.
그것은 단순한 노동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말 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반발하거나 따지는 건 한서윤 회장이나 할 법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돈이 필요해서 남의 집 살림을 거두는 식모 서윤이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시큰거렸지만 꼭 참고 걸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내 딸 소연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거실 한복판을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바닥을 닦는 동안 옴이라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동 중인 로봇 청소기 아니면 투명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런 장면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바닥을 닦으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집 안곳곳을 살폈습니다. 현관 옆 서랍장 위에 널브러진 청구서들, 명품 쇼핑몰 영수증, 피부과 결제 내역서, 그 옆에는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고급 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모든 모욕은 훗날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손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끝 구석까지 걸레질을 마치고 부엌으로 이동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미란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자기야, 나야. 조금 전까지 저를 쏘아붙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예비 사돈, 즉 제 딸 소연이가 시아버지로 모셔야 할 사람이겠지요. 윤상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거실 쪽을 향해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목소리는 거실을 충분히 넘어올 만큼 컸습니다. 아니, 그 집구석 말이야. 내가 알아봤더니 아주 볼품없더라고. 편무스라에 어미가 무슨 조그만 하청 공장이나 돌린다나 봐. 격 떨어지게. 제 걸레질하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소연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누구보다 반듯하고 당당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MH푸드는 조그만 하청 공장이 아니라 연매출 수조 원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하지만 소연이가 겸손하게 둘러댄 말을 이 여자는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연이한테 딱 잘라 말했어. 혼수해와. 그거 안 해오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라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가 이어졌습니다. 5억. 물론 제게 5억은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고 있는 며느리에게 혼수로 5억을 요구한다는 것. 그것은 결혼을 빌미로 장사를 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걔네 어떻게든 해올 거야. 그년이 우리 도연이한테 미쳐 있잖아.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면 끌어서 가져오겠지. 안 그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역겨움이 식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밝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딸의 순수한 사랑을 인질로 잡고 그 아이의 인생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도연 씨는 알고 있는 걸까요? 본인의 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걸레에서 짜인 시커먼 구정물이 대리석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딸을 돈줄로 보는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야, 뭐야, 이 아줌마? 갑자기 엉덩이 쪽에 둔탁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너무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오미란이 소파에 앉은 채 발을 뻗어 제 엉덩이를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에는 뾰족한 앞코가 달린 명품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안 움직여. 남의 귀한 집 바닥에 구정물 떨어지는 거 안 보여? 이게 미쳤나? 가만히 앉아 있어.
그녀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벌레가 꿈틀거리는 게 징그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발로 찬다. 그것도 자기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을. 단지 잠시 손이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당신 제정신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당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이 집안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굴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이 분노를 뼈에 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송하면 빨리빨리 움직여. 바삭슨 해야 할 거 아니야. 어휴, 저런 굼뜬걸 사람이라고 써야 한다니. 내 팔자야. 오미라는 다시 전화기에 대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아무튼 5억 안 되면 식장 예약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참. 그리고 그 집 어미라는 여자 상견례 오잖아. 뭐 입고 오나 잘 봐. 촌티 나게 입고 오면 아는 척도 하지 마. 창피하니까.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문지르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찍. 마찰음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지금 제가 닦고 있는 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 소연이의 눈에서 흐를 눈물이었고 이 탐욕스러운 집안이 뱉어낸 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5억이라는 숫자, 그리고 지금 내 엉덩이에 꽂힌 이 발길질의 모욕, 반드시 몇 배로 되돌려 주겠노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소연이가 사랑하는 남자, 제 딸의 예비 신랑 윤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왕진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퇴근길에 잠시 부모님께 들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알아볼까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도연 씨는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중년 여성을 그저 오늘 새로 온 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러 오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니? 힘들지? 밥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오미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표백된 양털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취급하며 걷어차던 그 표독스러운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이중적인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거실 쪽을 향해 여전히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밥 생각 없어요. 그냥 잠깐 얼굴만 비추러 온 거예요. 어머니, 저번에 드린 말씀은 생각해 보셨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말? 혼수? 오미란이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도연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소연이 집안 형편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부자 아니라고요. 그냥 성실하게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문제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 만들어서 병원까지 차려줬더니 고작 그런 근본 없는 집구석이랑 엮이려고 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조건 보고 만난 거 아니라고요. 제가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숨죽이고 서서 그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도연 씨는 제 딸을 돈이나 조건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 사실에 가슴 한쪽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미라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단이자 집안의 격을 높여줄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아줌마 뭐해? 과일이라도 좀 깎아봐. 우리 아들 목마르겠다. 오미란의 날카로운 고함이 부엌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껍질이 매끄럽게 깎이지 않았습니다.
투박하게 깎인 사과를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탁자에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오미란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게 뭐야? 사과 꼬라지하고는. 그녀는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돌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 세상에. 무슨 사과를 쥐가 파먹은 것처럼 깎아놨어. 아줌마 집에서 살림 안 해봤어? 아니면 무식해서 칼질도 못 배운 거야? 죄송합니다. 손에 익지 않아서. 죄송하면 다야? 이따위 걸 내 귀한 아들 먹으라고 내온 거야? 쨍그랑. 오미란이 신경질적으로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깎아놓은 사과 조각들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중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선이 그어지더니 이내 몽글몽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연 씨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더러운 것을 본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재수 없어. 남의 집 거실에 피를 흘리고 난리야. 사람이 다쳤는데 걱정은커녕 재수 없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이 난장판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가 끝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일하시는 분한테 사과하세요. 다치셨잖아요. 도연 씨가 오미란을 향해 항의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명히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정말 잠시 저는 흔들렸습니다. 적어도 이 남자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는구나. 하지만 오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내가 왜?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이 일 똑바로 못해서 혼난 건데 뭐가 문제야?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식모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소연 씨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렸잖아요. 오냐, 잘한다. 아주 그 기집애한테 홀려서 애미도 안 보이지? 오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야, 그년도 뻔해. 아비 없이 자란 년들이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 딱 저 아줌마 수준일 거야. 겉으로는 얌전한 척해도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누가 알아?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 소연이에 대한 모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년이라니, 보고 배운 게 없다니. 이것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소연이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저주였습니다. 도연 씨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천박한 언사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중소기업 집안이라 급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 소연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연 씨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 쪽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들은 나갔지만 어미는 남았습니다. 금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접시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제 이성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미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모님,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함부로 말하면 천벌받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했던 최소한의 경고이자 저항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던지는 마지막 인간적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미란에게 그 말은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뭐? 이 미친 아줌마가 감히 식모 주제에 누구한테 설교야? 당장 나가.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집안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내 딸이 숨이나 쉬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묵묵히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손등에서 흐른 피가 소매 끝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작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녹음기가 꺼지는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한 가사도우미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MH푸드 그룹 회장 한서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집안 평판은 들었지만 과장된 소문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태성실업, MH푸드의 하청업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하허세, 그리고 저 오만함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회사 MH푸드와의 거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고 제 딸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축축한 아스팔트를 때리는 빗소리조차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가를 맴도는 것은 오직 하나, 아비 없이 자란 년이라는 오밀한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손등의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피는 멎었지만 흉터는 남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채기 하나가 제 딸 소연이에게 닥칠 뻔했던 큰 상처를 막아주었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기석 전무. 회장님, 아직 바뀌세요? 목소리가. 이제 시작합시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해온 그에게는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보고 올리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사가 모는 최고급 세단의 안락함도 은은하게 퍼지는 가죽 시트의 향기도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전쟁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과 이성,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도연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러나 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소연이의 예비 신랑 윤도연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날 저녁 본가 문을 박차고 나온 뒤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언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소연 씨 편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왜 집 밖을 나서는 이 발걸음이 이렇게 무겁기만 한 걸까요?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거실에는 이미 치워진 깨진 접시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뒤늦게 눈에 띈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 실크 소재의 흰색 손수건. 얼핏 봐도 꽤 값비싸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서리에 자수로 새겨진 이니셜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수놓인 두 글자. MH. 도연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니셜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병원 개업식 때 화환을 보내왔던 제약회사 임원들, 학회에서 만난 교수님들,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곳.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마 MH푸드, 태성실업의 원청이자 국내 식품업계 1위인 MH푸드 그룹 회장의 이름이 한서윤이라는 사실은 도연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식모 아주머니가 무슨 회장님 물건을 갖고 있겠어. 어디 길 가다 주웠거나 그냥 우연이겠지. 도연 씨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치부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묘한 찜찜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찜찜함은 마치 예고된 불행의 전조처럼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실업 본사.
평소 같으면 직원들의 잡담과 전화벨 소리로 시끄러웠을 사무실에 묘한 정적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낯선 무리가 로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MH푸드 그룹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보낸 사람들, 그룹 업무팀과 감사팀 에이스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H푸드 법무팀장 강철민입니다. 법무팀장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윤상필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고도 없이 귀사와의 납품 계약 제시비조, 품질 유지 및 윤리 경영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나왔습니다. 최근 귀사에서 납품한 포장재의 불량률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하청 갑질 논란 등 기업 윤리에 심각한 위반 사유가 있다는 제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팀장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MH푸드는 태성실업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갑이었습니다. 원청의 감사팀이 들이닥쳤다는 건 곧 목줄을 끊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윤상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미란의 집. 윤상필은 퇴근하자마자 현관에서부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본사에서 감사가 나왔어. 법무팀까지 떴다고. 소파에 누워 팩을 붙이고 있던 오미란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감사가 왜 나와? 당신이 알게 뭐야. 갑자기 들이닥쳐서 장부랑 법인 카드 내역 다 내놓으라잖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누가 우릴 찌른 것 같아. 오미라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팩을 떼어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해. 아, 어제 그 거지 같은 식모년 쫓아낸 거 말고는 없는데. 설마 걔가 찔렀나? 아니지. 걔가 무슨 힘이 있어? 오미란의 뇌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돈이면 해결된다. 그리고 그 돈은 며느리 될 집안에서 뜯어내면 된다. 그녀에게 소연이의 집안은 알짜배기 중소기업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착각이 그녀를 파멸의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아유, 당신은 겁도 많아. 우수협력업체를 왜 건드려? 뇌물 좀 찔러주면 알아서 떨어질 놈들이야. 그보다 빨리 상견례 날 잡자. 그날 그 여자한테 단판 지어야지. 오미라는 씩씩거리며 와인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붉은색 레드 와인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아껴두던 최고급 빈티지 와인이었습니다. 만약 그 집구석에서 돈 못 태우겠다고 징징거리면 말이야. 오미라는 와인병을 흔들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까운 술, 그 애미 얼굴에 확 부어버리고 끝낼 거야. 감히 우리 도연이를 넘봐. 주제도 모르고.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하지만 오미라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는 와인병이 곧 자신을 향해 꺾일 청구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식모 아줌마가 실은 그녀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인이라는 것을.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MH푸드 본사 25층 회장실. 최기석 전무가 조용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진행 중입니다. 태성실업 자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저희 그룹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동산 투기에 묶여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대금을 지급 정지하면 2주 안에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기석의 보고는 냉철하고 정확했습니다. 태성실업은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제 손짓 한 번이면 와르르 무너질 모래성. 그리고 사모님, 아니 오미란 씨의 법인 카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명품 쇼핑, 피부 시술, 심지어 유흥업소 출입 기록까지. 회사 돈을 사금처럼 썼더군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최기석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미란의 화려한 낭비벽을 증명하는 영수증들이 빼곡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긁은 1,000만 원짜리 영수증,
피부과에서 결제한 수백만 원.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청업체 직원들의 피땀, 그리고 제 회사에서 지급한 납품 대금 아니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저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서류 결제판을 덮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재미없잖아요. 상견례 날까지 딱 숨통만 조여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상견례 장소 예약은 어떻게 할까요? 최고급 호텔로 잡아요. 그들이 가장 화려하게 차려입고 가장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 수 있는 곳으로. 그래야 추락하는 맛이 더 짜릿할 테니까. 저는 펜을 들어 달력의 날짜 하나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상견례. 그날은 제 소연이의 결혼이 결정되는 날이자 태성실업 일가의 재앙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기석 전무, 하나 더. 네. 소연이한테는 비밀로 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해요.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할 거예요. 잔인하지만 그게 소연이를 위한 길이에요. 저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식모 서윤이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아니 심판을 준비하는 재판관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성실업이라는 배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배 안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렵 태성실업 사장 윤상필의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씨는 법무법인, 수씨는 태성실업 대표이사 귀하. 거봉투에 찍힌 내용증명이라는 붉은 도장이 시뻘건 경고등처럼 번뜩였습니다. 오미라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며칠 전 본사 법무팀이 다녀간 후로 남편이 사색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서류가 날아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계약 해지라니. 본사 놈들 진짜 돌았어? 오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구겨진 종이 뭉치가 나뒹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구겨진 자존심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당장 변호사라도 선임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 윤상필이 울상이 되어 물었지만 오미라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핀잔을 줬습니다. 변호사는 무슨, 돈 아깝게. 이거 다 본사 놈들이 겁주려고 쇼하는 거야. 우리가 10년 넘게 납품했는데 하루아침에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뇌물 좀 찔러주면 다 해결돼. 이번에 혼수 5억 들어오면 그걸로 로비 좀 하면 바로 풀릴 거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그 거대한 손이 바로 그들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식모 아줌마의 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은 이제 막 손가락 하나를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을. 오미라는 기어이 와인 냉장고로 걸어가 어제 꺼내 두었던 레드 와인 병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상견례 날 잡자. 그날 단판 지어야지. 5억 못 태우겠다고 하면 그냥 이걸로. 그녀는 와인병을 흔들며 속으로 그 짜릿한 장면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곧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것도 그녀 자신을 향해 현실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상견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미라는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밍크 코트, 악어 가죽 핸드백, 손가락마다 낀 보석 반지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갑옷을 껴입은 전사처럼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자. 오늘 결판 내는 거야.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연 씨는 주머니 속의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MH, 그 이니셜이 자꾸만 손끝에 걸렸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도연 씨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산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한식당. 이곳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은밀한 만남을 갖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오미라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며느리 될 집안을 기선 제압하고
5억을 뜯어내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보, 표정 좀 펴. 오늘 기 제대로 잡고 가야 해. 윤상필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손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맞은편에 앉아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정각을 가리키자 묵직한 오동나무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누군가를 안내했습니다. 오미라는 목을 길게 빼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사모라던 그 여자가 얼마나 촌스러울지 기대 반 비웃음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이어 한 중년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간 오미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실크 정장, 목에 걸린 심플하지만 우아한 진주 목걸이, 옷차림은 분명 귀인의 그것이었지만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의 집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던 그 식모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 오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닮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잘려서 여기서 알바 뛰나. 호텔 서빙하러 왔어. 내가 자른 사람을 내 눈앞에 들이밀어? 오미라는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상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거기가 어디라고 앉아? 당장 안 나가? 오미라는 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소연이가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소연이 엄마, 한서윤입니다. 순간 룸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미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속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네 지금 장난해. 사기 결혼이야? 남의 집 식모살이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뻔뻔한 것들. 어머니, 그만하세요. 소연 씨 어머님이시잖아요. 도연 씨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미라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레드 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사람을 능멸해? 착! 붉은 액체가 허공을 가르며 제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와인이 제 얼굴을 정통으로 때리고 하얀 실크 정장 위로 붉게 번져나갔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와인이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도연 씨와 소연이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오미라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어디 감히 겸상을 해? 당장 나가. 재수 없어. 그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와인에 젖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비굴함이나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할 정도로 차가운 압도적인 위험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하얀 손수건 위로 붉은 와인 자국이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서리에는 도연 씨가 며칠 전 발견했던 바로 그 이니셜이 자수로 박혀 있었습니다. MH. 저는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기석 전무, 들어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강력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이닥쳐 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뒤로 최기석 전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묻은 와인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하얀 수건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수행원들도 일제히 복창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목소리가 룸의 공기를 찢어갔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오미란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쨍그랑. 윤상필 역시 안색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었습니다.
그토록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붉은 와인 얼룩이 지워지며 한서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새 재킷을 어깨에 걸치며 오밀한의 코앞까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래요. 내가 지난주 당신 집 거실을 닦던 MH푸드 회장 한서윤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밀한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다 짜고 치는 거지? 오밀한은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최기석 전무가 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MH푸드 그룹 회장 한서윤.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석 자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연극이었지요. 내가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잠시 가면을 썼을 뿐이니까. 오밀한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입을 떡 벌린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기석 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누런 대봉투를 꺼내 윤상필의 무릎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겉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최고장이라는 세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MH푸드 그룹 법무팀에서 정식으로 발송하는 거래, 중단 통보서 및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윤상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가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만이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윤상필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35억. 그리고 형사고발. 이게 35억이라니. 회장님. 바로 그 순간 윤상필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룸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본점에서 태성실업 모든 대출금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안으로 못 막으면 1차 부도 처리됩니다. 당장 상환하세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윤상필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막혔어. 대출금 회수. 그는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를 덥석 잡았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자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던 그 위세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지요. 남의 집 귀한 딸 함부로 말하면 천벌받는다고. 당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밀한이 비명을 지르며 제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사돈지간이잖아요. 사돈지간. 그 단어가 역겨워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룸을 갈랐습니다. 윤상필이 오밀한의 뺨을 후려갈긴 것이었습니다. 오밀한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 그놈의 주둥이 때문에 집안이 이 꼴이 됐잖아. 뭐야? 당신도 같이 무시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씌워. 두 사람은 서로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은 욕망과 이기심으로 뭉쳐진 모래의 더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난장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기석 전무, 가자. 여긴 공기가 탁해서 더 못 있겠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부로 태성실업 모든 법인 계좌, 부부명의 개인 계좌, 부동산, 차량까지 전방위 가압류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을 테니 국선이나 알아보세요. 저는 소연이를 데리고 룸을 나섰습니다. 수행원들이 문을 닫자 그 소음은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소연이는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잡고 있는 제 손으로 그 아이의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도연 씨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설명할게. 내가 대신 사과할게. 도연 씨가 떨리는 손을 뻗어 소연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투명한 벽을 세운 듯 거리를 두었을 뿐입니다. 그 침묵에 거절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아프게 도연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빠. 소연이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물기 하나 없는 사막의 바람 같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이미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사랑했던 건 오빠였어. 오빠가 가진 배경도 직업도 아니었어. 그냥 윤도현이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어. 소연이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나도 저 사람들 가족이 되는 거잖아. 내 아이가 저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커야 하는 거잖아. 나는 그건 못해. 죽어도 못해. 소로연아, 제발. 내가 부모님 안 보고 살게. 연 끊고 살게. 아니, 오빠는 못 그래.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 거역해 본 적 없잖아. 혼수 얘기 나왔을 때도 오빠는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지. 부모님한테 안 된다고 소리 한 번 못 쳤어. 그게 오빠야.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야.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만하자, 오빠. 우리 여기서 끝내. 소연이는 왼손 약지의 반지를 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딸그락. 작은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깨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지? 내 딸의 대답. 미안하다. 도연 씨. 자네는 좋은 청년이었지만 내 딸을 지키기엔 힘이 부족했네. 저는 속으로 씁쓸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도의 카페 뒤로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이 사각사각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별을 고하고 독서를 퍼붓던 그 단호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을 잃고 상처받은 여린 소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느껴지는 딸의 체온은 뜨거웠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엄마가 더 빨리 막아줬어야 했는데. 소연이는 흐느끼다 문득 제 왼손 등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오미란이 던진 접시 파편에 긁힌 상처. 딱지가 앉아 거뭇거뭇해졌지만 여전히 붉은 기가 남아있는 흉터였습니다. 소연이는 그 상처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이거, 그때 다친 거야? 그 여자가 접시 깼을 때. 소연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긁힌 거야. 거짓말. 이렇게 깊게 패였는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거 영광의 상처야. 이 상처 덕분에 쓰레기 걸러냈잖아. 차라리 손등 조금 다치고 마는 게 100번 낫지. 안 그래? 소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엄마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릴게.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 될게. 딩동.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축받는 손이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한 동반자의 손이었습니다. 가자, 엄마. 나 배고파. 떡볶이 같은 거 먹으러 갈까?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입으로는 떡볶이를 말하는 내 딸. 저 아이는 지금 울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오늘은 쏜다. 튀김이랑 순대까지 풀코스로. 우리는 손을 잡고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나서자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손등의 상처는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은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킨 것은 단순히 딸의 혼사가 아니라 내 딸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먼저 태성실업의 최후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TV 뉴스 화면 위로 긴급 속보가 흘러갔습니다.
중견 포장재 기업 태성실업 최종 부도 처리. 대표이사 윤모 씨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갑질 논란 사모 오모 씨 채권자 피해 야반 도주. 경찰 추적 중.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오미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공항터미널 CCTV에 찍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명품 코트는 온데간데 없고 모자를 눌러쓴 채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도망치듯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 그것이 평생을 돈과 허세로 포장해 온 여자의 초라한 엔딩이었습니다. 오미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고급 빌라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이니 조심하라며 저에게 걸레질을 시켰던 그 거실에는 이제 빚쟁이들이 짓밟은 발자국만 무성했습니다. 인과응보. 그 사자성어가 이토록 명징하게 증명되는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폐허 속에 남겨진 윤도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난 1년간 그에 대한 소식을 소연이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이름을 금기어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달 최기석 전무가 올리는 도현 씨 동영 보고서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속 사진. 사진 속의 도현 씨는 제가 알던 그 말끔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병원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는 빈털터리가 된 채 상속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왕진 가방 하나를 들고 비탈길을 오르는 모습. 한여름 땡볕 아래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노인들의 발을 씻겨주고 욕창이 생긴 환자의 등을 소독해주는 모습. 그의 손은 더 이상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밴 거칠고 투박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쉬어하는 거겠지. 몇 달 하다 말겠지.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찍혔고 어떤 날은 치료해준 할머니가 건넨 쭈글쭈글한 사과 하나를 받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1년 전 부모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던 그 유약한 청년은 죽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고 책임질 줄 아는 진짜 어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최기석 전무, 오늘 소연이 일정 비워두라고 해요. 나랑 갈 곳이 있다고. 그날 오후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 입구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저는 말없이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무료 진료소라는 삐뚤한 간판이 걸린 천막,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등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맥을 짚으며 눈높이를 맞춰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자, 도현 씨였습니다. 소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들이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사람, 도현 오빠.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저러고 있더구나. 부모랑 연 끊고 유산도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저기서 속죄하고 있어. 소연아, 엄마는 돈 많은 사위, 힘 있는 사돈 다 필요 없다. 그저 내 딸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 있는 남자면 돼. 가봐. 직접 확인하고 선택해. 엄마는 내 선택을 믿는다. 저는 소연이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습니다. 소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이내 그 걸음은 뜀박질로 변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도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뛰어오는 소연이를 발견한 그의 표정이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놀라움, 미안함,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사랑. 도현 씨는 들고 있던 차트도 내팽개치고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 문을 닫았습니다. 최기석 전무, 출발해요. 회장님, 안 기다리십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할 얘기가 많겠지요. 이제 든든한 아들 하나 생겼으니 회사 일 더 열심히 해서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100m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1년 전 그날의 와인 얼룩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투명하게 부서지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야외 정원. 오직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스몰 웨딩. 이것은 소연이와 도연 씨, 두 아이가 직접 선택한 결혼식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혼주석에 앉아 진로드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상견례 자리를 떠올려 봅니다. 오밀하니 와인을 뿌리던 손길,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던 추악한 욕망의 끝,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저 멀리서 신랑 윤도현이 입장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어깨는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쪽방촌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몸. 그는 더 이상 부모의 그늘에 숨은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시련을 통과하고 사랑을 쟁취해 낸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연이가 제 손을 잡고 섰습니다. 엄마, 나 떨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저기 앞에 내가 선택한 진짜 남자가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는 발을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잔디밭 위로 사각거리는 드레스 자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지난 3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소연이를 키우며 겪었던 서러움. 소연이를 지키기 위해 식모살이까지 자처했던 그날의 결심까지. 소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꼭 참았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요. 버진로드 끝에 다다르자 도연 씨가 내려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장모님, 귀한 따님, 제가 평생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저는 도연 씨의 손을 잡고 소연이의 손을 포개어 주었습니다. 도연 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생긴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이 5억짜리 혼수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자네 손 참 믿음직스럽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인 잔을 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1년 전 저주와 모욕의 도구로 쓰였던 그 와인이 오늘은 축복과 사랑의 상징이 되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통쾌한 반전이었습니다. 최기석 전무가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태성실업 건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오미란 씨는 징역 4년, 윤상필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되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그 이름들은 영원히 지워져요. 오늘 같은 좋은 날 불청객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소연이와 도연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건배해야지. 소연이가 제 잔에 와인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고 청명한 유리잔 소리가 가을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건배사는 엄마가 할게.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은 지킬 수 있다는 걸 너희가 증명해 줬다. 고맙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연의 수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드립니다.